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직체에서 조직체로 복귀하죠. 위순환 형태의 출발점이 되는 조직체는 위에서 살펴본 이유로 가치 이전이 용이하고 활동하기 쉬운 곳에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가치 이전하지 못하면 조직체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직접 생산하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밀집한 도시의 경우 다양한 활동을 상당 규모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로 이러한 지역이나 근처에 이 삶 양식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조직체를 구성합니다. 조직체는 원환 복귀하는 과정에서 수축 및 팽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순환의 과정은 새로운 조직체를 생성시킬 수도 있고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조직체는 변화하죠. 잘 되면 커지고 못 되면 수축하고 그래요.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소멸할 수도 있는 거죠. 번성할 수도 있지만 수축 팽창 국면은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의 변동에서 발생할 수도 있으며 두 측면이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수축 팽창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 수축은 팽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수축할 때 팽창했다 그러죠. 수축은 팽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팽창은 수축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도대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과정에서는 수축과 팽창이 서로 전환되죠. 공급이 일정한데 수요가 팽창하면 조직체 역시 더 많은 추가 가치를 획득하기 위하여 팽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인적 토대와 물적 토대를 토대로 팽창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면 조직체의 팽창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팽창이 불가피한 한도를 돌파하면 인적 토대에서건 물적 토대에서건 아니면 둘 다에서건 팽창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조직체는 팽창하게 됩니다. 수요가 일정한데 공급이 팽창하면 기존의 추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추가 가치의 감소폭을 줄이기 위하여 수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요는 변동이 없는데 공급이 크게 팽창해요. 그러면 이는 수축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죠. 물론 특정한 사건이나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수요의 수축은 조직체로 하여금 일시적인 추가 가치의 감소를 감내하고 조직체의 규모를 유지하게 하겠으나 수요의 수축 기간이 주기에서 드러나는 평균 기간을 넘어서게 된다면 수축은 불가피하게 진행됩니다. 수축이 진행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팽창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너무 수축 기간이 길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직체의 규모를 감소시키죠. 절로 또 그렇게 되죠. 비용이 감당이 안 되니까. 팽창은 수축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팽창이 수축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두 경우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공급자가 대량으로 유입되어 공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며 또 한 가지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최근에 의료개혁으로 의사수를 늘린다니까 반발이 심하죠. 크게 증가시킨다니까. 그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급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힘들어진다. 뭐 그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크게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사례는 다 나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때 한국에서는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도시가 생성되고 도시는 다양한 기능들을 필요로 했고 공급이 부족하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회 구성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보다 큰 가치를 획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후에 공급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면서 월 평균 200만 원도 획득하지 못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전직 종사자들 중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려진 개인 사업자 중 15%가량은 월 매출이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뭐 변호사, 회계사 이런 이들은 전반적으로 과거에는 고소득자들이었는데
2017년만 되더라도 이제 그런 상황은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음, 그래요. 전문직 개인 사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2012년 29,334건이었던 전문직 개인 사업자 신고 건수는 4년간 19.6% 늘었다. 그래요. 그래요. 뜻만 전달하면 되니까 필요 없는 말들은 뭐 빼는 게 좋겠죠. 음, 월 매출 200만 원 미만 신고 건수를 전문직별로 보면 건축사가 전체 46.3%, 변호사는 17%, 변호사도 많이 증가했죠. 변호사는 많이 뽑으니까 그렇죠. 아, 또 요즘엔 또 제도가 바뀌었죠. 사법고시에서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죠. 예전보다 많이 그래요. 배출하죠. 변리사의 연 평균 매출이 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는 4억 1,200만 원. 그렇죠. 변리사가 돈을 잘 벌죠. 잘 나갈 때 그렇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수를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음, 잘 나가는 이가 생기고 못 나가는 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수가 많다 해서 전체적으로 가난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인데 실상 그래요.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료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움에 있어서 어떤가요? 배움에 있어서 사람 수를 정한다. 어떤 기술을 전수하는데 사람 수를 정한다. 정부에서 그게 그런 건 잘못된 것이겠죠. 어떤 기술 수준이 있으면 기술 수준에 도달하면 기술은 누구나 익힐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익힐 수 있게 하는데 어, 실력이 검증되면 자격을 줘야 되겠죠. 근데 숫자로 처음부터 숫자로 규제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일정 수준 자격이 되면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소득이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익히려 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그 기술을 멀리하려 하겠죠. 그 절로 조절을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 것인데 그래요. 제도를 잘못 들이면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항상 처음에 어떤 제도를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요. 신분제도가 없는 사회에서 신분제도 폐지를 없는 것을 이제 국가 제도에서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면서 특정한 기술을 익히는데 제한을 가한다. 그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현 시대 제도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요. 조직체 수축은 팽창으로 일반적으로 전환되는데 이는 모든 조직체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일반적으로 조직체들 간 통합이나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통합이나 연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조직체는 팽창할 뿐만 아니라 획득하는 가치는 각 조직체의 평균 획득 가치 플러스 통합 가치 혹은 연합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나 통합을 할 때는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통합이나 연합을 하겠죠. 보다 큰 그래요. 합쳤을 때의 소득보다 각각이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을 때, 혹은 또 비용적 측면에서는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면 통합이나 연합이 이루어지겠죠. 통합이나 연합을 이루지 못한 조직체가 획득하는 가치 평균은 조직체들이 전체 가치 빼기 통합이나 연맹을 한 조직들의 평균 가치 빼기 통합 가치 빼기 연합 가치에서 통합이나 연맹을 이루지 못한 조직체 전체 수를 나누면 됩니다. 그렇겠죠. 수학적인 문제죠. 실제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료만 있으면. 그래요. 통합이나 연합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자료를 통해서. 자료가 있어야 하긴 하겠지만, 통합이나 연합에 참여한 조직체 획득하는 평균 가치나 통합이나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조직체들이 획득하는 평균 가치는 동일하니, 통합이나 연합을 통해 생성되는 가치로 인해 차감이 이루어져 차감의 정도에 비례하여 획득하는 평균 가치가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통합이나 연합을 통해서 연합이 차지하는 가치가 점점 커져요. 비중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차감이 이루어지겠죠. 통합이나 연합을 하지 않은 조직체의 소득은. 그 말이죠. 수학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또한 뭐 직관적으로 알 수는 있는 거죠. 누구나. 정확하게 알려면 수식을 동원해야 되는 거죠. 또한 유익을 해서 수축은 직업수를 제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단순히 수학적인 평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처지는 그룹에는 가치 획득을 제한함으로써 소멸되게 하거나 새로운 조직체의 생성에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공급 과대로 인한 수축은 어떤가요? 과거에 고소득자였지만 숫자를 늘리니까 큰 소득을 얻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큰 소득을 얻는 이가 있는가 하면 빈민들도 발생하는 거죠. 월 매출 200만 원밖에 못 벌면 빈민이잖아요. 그렇죠. 순환 과정에서 조직체의 생산 소멸은 사용가치적 측면과 교환가치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용가치적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다면 경쟁이 발생하여 생성 조건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는 있어도 생성 그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는 쉽게 생성됩니다. 소멸의 경우는 사용가치 측면에서 너무 명확합니다. 활동에서 사용가치가 사라진다면 그 활동과 관련된 조직체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유용성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 유용성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유용성이 되는 거죠. 유용성이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사라지지 않은 조직체가 있다면 모든 활동으로 전환된 조직체일 뿐입니다. 비디오 테이프는 현 시대 젊은이들은 관찰할 수는 없겠죠. 뭐 20대나 30대나. 과거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죠. 비디오 테이프는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와 같은 기기에서 영상과 소리를 재생하는 마그네틱 테이프 매체인데, 한때 널리 사용되며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해주는 가게들이 동네 곳곳에 존재하였으나 디지털 방식이 도입되며 하드디스크와 메모리가 널리 이용되며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해주는 활동의 유용성이 사라지며 비디오 대여점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비디오 대여점이 한 20년 전부터 사라진 것 같죠. 그래요. 아주 오래되진 않았어요. 비디오 테이프를 생산하는 업체인 세한그룹은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 둘째 아들 이창희 회장이 1973년에 세운 그룹인데, 비디오 테이프의 유용성이 사라지면 부실해져 결국 경영권을 채권단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잘 나가던 대기업도 사회의 유용성을 간직한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면 망하죠. 그래요.
교환 가치의 변동은 조직체의 생성 소멸 및 주기적 수축 편성과도 이어집니다. 교환 가치의 변동은 활동의 대가 측면과 활동을 이루어지게 하는 구성 요소들의 교환 가치 변동 두 측면을 동시에 살펴봐야 합니다. 활동의 대가는 불변을 기준으로 상승 유지 하락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조직체의 구성 요소들의 교환 가치 역시 불변을 기준으로 상승 유지 하락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총 9가지 경우로 분류하여 고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곱하기 3 하면 되죠. 9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마다 모두 다룰 수 있겠죠. 굉장히 그러면 전문적인 능력이 되는 거죠. 자세히 쓰고 사례를 분석하면 최강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 모두를 분석하지 않을 것이며 수축이 팽창으로 전환되고 팽창이 수축으로 전환되는 핵심적인 원리는 이미 다루었으므로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악의 꽃 listen to 저번에 1년을 한번 다루어보았죠. 개작도 해보았죠. 기왕 개작을 했으면 그래요. 한번 시 전체를 개작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시가 하나 나오겠죠. 악의 꽃 listen to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느냐. 뭐 특별한 의미가 가졌던 건 아니죠. 주석이 있죠. 시 제목으로 악의 꽃 listen to로 정한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보들레르의 시 독자에게로 개작하여진 관계로 시 제목이 우선 악의 꽃이 들어간다. 그렇겠죠. 악의 꽃은 보들레르가 처음으로 쓴 시잖아요. 처음 나온 시가 아니죠. 악의 꽃과 같은 시는 처음이 아니다. 개작을 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관계로 listen to가 악의 꽃 뒤에 붙게 된다. listen to에는 다시 들어봐 라는 뜻이 간직되어 있는데 한국의 유행가의 제목에 붙은 사례가 있죠. 그래요. DTL listen to라고 있어요. DTL 있고 DTL listen to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넣었겠죠. 그래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10몇 년 전에 그래요. 서울 강남에서 술을 한잔 하고 이제 몸이 피곤한데 강남 거리를 배회하다 보니 이제 호텔에 마사지 간판이 있었어요. 마사지 간판 2층인가 3층인데 그 몸이 뻐근하고 이래서 한 마사지를 받아봐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마사지도 가격이 있는 거죠. 시간당 가격을 정하죠. 10몇 년 전에는 1시간 마사지를 받으면 한 1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래요. 그 마사지를 받을 때 이 노래를 들었던 거죠. Time to Love DTL. 괜찮다 생각을 했죠.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들었는데 그래요. DTL도 제법 인기가 있었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하여튼 뭐 그때 뭐 특별히 유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시절은 아닌데 그냥 피곤할 때 들으면서 좋다 생각했는데 마사지를 받으면서 듣다가 또 TTL2가 나왔죠. TTL 리슨 2가 나왔던 거예요. 한번 TTL 한번 더 들어봐라. 그러면서 그래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2가 나올 때는 리슨 2 이렇게 붙을 수 다시 들어봐 이런 뜻을 간직한 단어가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의 꽃 리슨 2라고 정했겠죠. 그래요. 악의 꽃 리슨 2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준 거예요. 제목의 유래가 되겠죠.
앞에서 보들레르의 시 일부를 다루었는데 기왕 다루었으니 태극신건과 태극신정의 이치에 각하여 리메이크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이상국가의 가변 형식은 그리 성격상 무미건조하고 계산적일 수밖에 없어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시를 다룸으로써 무미건조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렇죠. 세상의 가변 형식에는 미도 존재하니 다루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미를 간직한 예술작품, 시도 그게 속하겠죠. 뭐 다루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가변 형식을 다루니까. 제대로 된 리메이크를 하고자 한다면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과 감정을 최대한 살리고 표현도 가급적 그 시인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위의 시는 보들레르의 악꽃 시집에 있는 독자에게라는 시인데 앞에서 1년을 다루었으니 여기서는 2연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제약도 끈질기고 참이는 무른 거야. 첫 행은 2연의 첫 행은 이렇죠. 원문은 이렇죠.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겠죠. 원문으로. Nos péchés sont têtus, nos repentirs sont lâches. 그래요. 이렇게 들리는 건데 직역을 한번 들은가요? 원문의 뜻을 최대한 살려 번역하면 우리 제약될 끈질긴데 참여는 느슨하구나. 참여는 무른 거야. 했는데 느슨하구나로 바꿨죠. 단어가 간직된 뜻 때문에 그렇겠죠. 라헬을 무른으로 번역했는데 라헬은 느슨한 이런 뜻을 간직하고 있죠. 즐기고 느슨하다 뭐 이런 거죠. 우리 제약들 즐기는데 참여는 느슨하구나. 참여를 잘 안 한다 이 말이죠. 하더라도 그래요. 깊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의 값을 듬뿍 치루어 받고는 번역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고백을 아낌없이 지불하고 그래요. 좀 뜻을 살리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요. 고백. 그라스마가 아낌없이고 아부가 이제 고백이죠. 고백을 그래요. 지불한다. 이것은 어떻게 나오냐? 한국 문화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서양인들은 어떤가요?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가톨릭 교회. 종교단체 가톨릭 교회는 신부가 있는데 성직자죠.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면 뭐 용서를 받는다. 그런 이상한 종교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죠, 당연히. 당연히 없어요. 그 가톨릭에서 정한 제멋대로 정한 종교 의식인 거죠. 예수는 뭐라 했나요? 예수가 한 말은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뜻을 정확한 뜻을 간직하고는 있겠지만 그래요. 뭐 어떤간에 신의 뜻을 헤아려서 어떤간에 신의 뜻에 어긋난 일을 저질렀으면 죄를 저지른 게 되겠죠. 그럼 누구에게 고백을 해야 되나요? 마음에서 어떤간에 신에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얀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런 참회가 현실적으로 변질된 게 이제 신부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보면 아는 건데 전혀 성경에 바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고백을 어떤가는 신에게 하지 않고 신부에게 한다는 점이 차이점인 거죠. 그걸 중시한다는 거죠. 시사스러운 눈물로 모든 오점을 씻어내린 줄 알고 삼행의 뜻은 그게 아니죠. 삼행과 사행이 바뀌었죠. 기꺼이 흙탕 길로 되돌아오는구나. 삼행을 사행을 바꿔놨죠.
번역할 때. 그래서 다시 돌려놨죠 여기서는. 그래요. 기꺼이 흙탕길로 되돌아오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고. 좋아라 이랬는데 뭐 기꺼이 뭐 좋아라도 괜찮은데 단어 뜻을 살리면 기꺼이가 더 좋다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써놨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사행이 이제 사명이 돼 있는 거죠. 싸구려 눈물로 모든 얼룩을 씻어내는 줄 알고서, 시사스러운 눈물로 모든 오점을 씻어내는 줄 알고서, 단어의 뜻이 이제 싸구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요. 타스가 이제 노스타스. 타스가 이제 얼룩이죠. 얼룩인데 5점이라 해놨는데 씻는다는 단어가 있으니까 라버 5점보다는 얼룩을 씻는다 이게 더 시적 표현으로 된다고 생각해서 어머니 뜻을 살려서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요. 빌 참여를 하는데 대충 한다는 거예요. 빌에 싸구려 이런 뜻이 있겠죠. 비열한 이런 뜻도 있고 싸구려라는 뜻도 있겠죠. 비루한, 절열한, 싸구려가 맞겠죠. 가치 없는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구려로 번역을 한 거죠. 참여를 하려면 제대로 하지. 싸구려로 하는구나. 가치 없이 하는구나. 참된 참여를 하지 않는구나. 그래요. 그래, 한번 이제 원문을 가진 때 뜻을 살려서 한번 새로 번역을 해본 거죠. 추상적인 개념의 비유를 개막이나 했으나 다소 고백적이며 직설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다 상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고백적이고 직설적 표현을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악의 꽃이 중에는 흡혈귀의 변신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는 흡혈귀의 변신으로 상징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 형식과 결합하여 변형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유성사 이런 건 한국 문화와 잘 맞지 않으니까 한국식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이 말이죠. 반길식 기체 속길 억센데 촛불은 꺼졌던 나붓기는구나. 바람에 위태롭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꺼졌던 나붓기는구나. 이게 좀 더 시각적 표현이죠. 같은 뜻을 간직히 했어도 촛불이 간직한 뜻이 있는 거죠. 한국에서 좌파 인사들은 촛불을 들고 집회를 한다. 보통 이러한 집회를 촛불 집회라고 부르는데 사례로는 2002년 효순이 미순이 촛불 집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집회, 2008년 미국 산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가 있다. 여기서 촛불은 좌파식 정의나 참여를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냥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간직된 정의를 보면 좌파식 정의라는 거예요. 미군 철수나 박근혜 퇴진이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은 수입과 수출을 통해서 부족한 물자를 동원하는데 일종의 무역 거래를 국제 시장을 이용한 거래를 별로 좋게 안 보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는 또 이중 과제가 있는 거예요. 농업을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과 또 국제 무역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부족한 식량을 보충해야 된다는 것과 이중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촛불은 자파시 정의나 참여를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요. 그 촛불이 등장하는 거죠. 한국식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시를. 피눈물 생명 빨아들고는 삐친 양. 촛불을 움켜쥐고 희주고 웃으며. 그래요. 2017년에 선시를 했죠. 피로 얼룩진 누런 이빨을 드러내는구나. 그래요. 꼭 어떤 세력이나 집단 혹은 사람을 상대로 쓴 시는 아니죠. 그래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죠. 자기는 정의롭고 뭐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비슷하게 이제 촛불을 들고서 뭐 이제 자기는 용서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늘 어떤가요? 피로 얼룩진 누런 이빨 드러내는구나. 쉽게 죄를 지금 살아가죠. 그래요. 간직된 뜻은 다르지 않아요. 한국 현실에 맞게 좀 더 자극적으로 한번 써본 것이지요. 다음에 이제 태을 거마종실 살펴보겠습니다. 하이 무념. 생각을 없애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무념하고 생념이라 하죠. 생각을 없애고 생각을 살려라.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앞에 설명했죠. 천유천처다. 크게 쉬면서 모든 것을 얻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무념. 모든 것을 얻는 곳. 그것은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이겠죠. 크게 쉬면서. 크게 쉬라는 말은 다 비유적 표현이죠. 늑스 작용을 거치고 어떤 간에 신의 마음에 생겨나라. 그런 뜻이 무념에 간직되어 있다. 그 말이죠. 하위 생념. 마음을 살려라. 생각을 살려라라는 무슨 말인가? 일념 일생지 한 생각을 한평생 유지하고 살아라. 지키고 살아라. 이 말이다. 이 일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진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도 염으로 표시되고 어떤 간에 신의 생각도 염으로 표시되잖아요. 스스로 이제 참된 뜻을 얻어야 되는 거죠. 차념, 내 정념. 이때의 생각은 바른 생각이다. 의리작용으로 인해 생겨나는 생각이다. 그 말이죠. 어떤가는 신의 뜻이다. 이러죠. 여평일념 부동. 평상시 생각과 동일하지 않다. 어떤가는 신의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육체에 반응하면서 육체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러스작용으로 인해 생겨나는 생각이 대체로 평상시 생각이라는 거예요. 금신미념. 그래요. 이제 곧 마음은 생각으로 이루어진다. 곧 마음은 생각으로 이루어진다. 염자 현재 심야. 생각이라는 것은 드러난 마음이다. 마음 전체가 드러나는 건 아니죠.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것은 드러난 마음의 파편이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죠. 차심즉 광증이야. 이러한 마음은 곧 빛이고 곧 그래요. 꽃밥이다. 여기서 마음은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이죠. 그래요. 이것은 곧 빛이다. 빛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어떤 건 신의 뜻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꽃밥이다. 어떤 거는 꽃밥은 꽃가루가 들어있죠. 꽃가루는 동물로 치면 정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요. 어떤 거는 신의 마음이 어떤 거는 신의 뜻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생기게 하는 것이다. 꽃밥이 마치 식물을 생성시키듯이 이 말인 거죠. 범인, 현물. 보통 일반인들이 사물을 볼 때는 이만 일 조거 눈에 의지하여 비추한다. 눈을 통해서 안다 이 말이죠.
불급 불변 이때는 나누어 생각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눈을 볼 때는 전체가 한꺼번에 마음에 드러나는 거죠. 차위성광 이것이 본성에서 비롯된 빛이다. 그래요. 단숨에 전체를 볼 수 있다. 육신의 눈을 통해서도 그 말이죠. 여경지 무심이 조야. 이는 마치 거울이 무심 마음 없이 여기서는 어떤 인간의 의지 없이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여수지 무심 이감 마찬가지로 물을 봐도 이제 비추어지죠. 물이 어떤 의지 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것과 같다. 그래요. 참조서 보겠습니다. 너스의 작용을 없애고 어리 작용을 일으키라는 말은 생각을 없애면 생각을 살려라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없애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녹수 작용으로 인해 생겨나는 생각이다. 살려야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 어리 작용으로 인해 생겨나는 생각이다. 마음은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생각은 나타난 마음의 파편이다. 어떤가는 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니 어리 작용을 계속 이어나가면 어떤가는 신의 생각으로 마음이 이루어지고 나타난 생각은 결국 어떤가는 신의 뜻이 되는 것이다. 눈과 같은 감각기관으로 선인식할 때에는 마음의 전체가 나타나지 부분이 나누어져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어리작용으로 하면서 비롯된 것인데 거울이 비추어진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과 같고 마찬가지로 물이 비추어진 모습 그대로를 예고 없이 드러내는 것과 같다. 그래요. 마음이 생각으로 이루어지니 집착에 입각해서 자꾸 생각하면 그래요. 집착으로 인한 마음 생겨나는 것이고 러스 작용을 거치고 어리 작용을 일으키면 어떤 간에 신의 뜻이 드러나니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떤 간에 신의 뜻들로 이루어지는 마음이 그래요. 생겨나게 되는 것이겠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